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소파 등받이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형님의 영상통화를 기다렸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작은 임대 아파트 2베드룸짜리 이곳이 제 은퇴 생활의 보금자리가 된 지 석 달째였습니다. 30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점심을 먹는 것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동우가. 형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 형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형수님도 보였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지. 너 소식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은퇴 생활 어때? 적응 중이에요. 그런데 형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으신데. 형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가슴을 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퇴직금 받았거든. 30년 다닌 회사에서. 아, 그러셨구나. 축하드려요. 5억 받았어. 5억. 형님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형수님이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외곽에 아파트 샀는데도 2억이나 남았어요. 서울보다 싸서 다행이에요. 저는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지만 형님의 다음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미국에서 30년 일했으면 얼마 받았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형님보다 적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401k에 30만 달러 정도 모았어요. 형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 돈으로 4억도 안 되잖아. 너 그 돈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형수님도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혀를 찼습니다. 미국은 물가도 비싸고 의료비도 천문학적이라던데 그 돈으로 10년도 못 버티겠네요. 걱정이에요, 정말. 형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퇴직금에 연금까지 받으니까 월 400만 원은 나올 거야. 너도 이제라도 한국 들어와서 같이 살지 그래. 형수랑 얘기했는데 우리 동네 괜찮은 아파트 많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도 소셜 시큐리티 받으니까 괜찮아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미국은 다 개인이 알아서 살아야 하는 나라잖아. 의료보험도 비싸고 집세도 비싸고. 넌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형님은 무시하듯 웃었고 형수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알겠어요, 형님. 걱정 감사해요. 아이고, 동생 걱정에 말하는 건데 토라지지 마. 진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통화를 끝내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공용 수영장이 보였습니다. 이웃들이 여유롭게 수영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고 노인들은 선베드에 누워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며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형님이랑 통화했어요? 응. 뭐라고 하시던데요? 돈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말했어.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님 말씀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요. 알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이 돈으로 여생을 버틸 수 있을까요? 형님 말대로 너무 적은 건 아닐까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401k 계좌 명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러 30만 4,827. 30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은 돈입니다. 한국식 계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침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제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반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이제는 아침을 천천히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커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조차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오늘 커뮤니티 센터 모임 가요? 응, 10시에 있어. 그럼 아침 먹고 같이 가요. 식탁에 앉아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노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 그 모습이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형님 전화 받고 밤새 고민했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괜찮아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형님 말을 들으니까 불안한 건 사실이야. 숫자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돈 생각해봐요. 한 달에 얼마 나가요? 2,000달러 조금 넘지. 그럼 소셜 시큐리티로 충분하잖아요. 401k는 손도 안 대고 있고.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모임이었는데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온 동포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커피와 도넛이 준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동욱 씨 오랜만이에요. 반갑게 인사하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산 박영수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은퇴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인생을 즐기실 때가 됐네요. 사람들이 모이자 센터 관계자가 앞으로 나와 공지사항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온 사람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이민 왔습니다. 공기업 다니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금 6억에 연금 월 300만 원 나오는데 한국은 세금도 많고 집값도 비싸서 자녀 따라 이쪽으로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6억이면 여기선 엄청난 거네요. 연금도 300만 원이면 부러워요. 하지만 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선 턱도 없는 돈이에요. 서울에 집 한 채 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지만 솔직히 불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30만 달러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입을 다물고 커피만 홀짝였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30년 넘게 사신 김할머니였습니다. 동욱 씨 표정이 어두워 보이네요. 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혹시 돈 걱정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특히 더. 여기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무슨 뜻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곱씹어 봤지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한인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려고요. 카트를 끌고 채소 코너를 돌아보는데 계산대 앞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미국인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항상 여유로운 표정으로 골프 가방을 차에 싣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오늘은 카트에 채소와 과일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하이 애니 아이그램 HBOR. 노인이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헐로. HOWS 리타이어먼트 TREATIN 그램 유? 구드 생크 유. 서툰 영어로 대답하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투. I retired 5 is ago. 베스트 디시전 I ever made. 릴리? 예. I worked for 30 years and saved about 35만 in my 401k. With social security it's more than 5g H. 그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5만 달러요? Yes. People worry too much about money but if you live simple it's plenty.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남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냉장고에 채소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마트에서 누구 만났어요? 옆집 할아버지요. 은퇴한 지 5년 됐다는데 401k에 35만 달러 모아서 잘 산대요. 그럼 우리랑 비슷하네요. 응. 그분 말이 소셜 시큐리티랑 합치면 충분하다고 하시던데. 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형님 말이 자꾸 생각나. 형님은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다르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정확히 뭔지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느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온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아내와 함께 정원을 돌보았습니다.
큰 일은 없었지만 작은 일상들이 쌓여 하루하루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형님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켜자 형님뿐 아니라 형수님, 조카까지 함께 나타났습니다. 동욱 삼촌. 조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삼촌, 미국 생활 어때요? 돈 부족하지 않으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형님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속세 걱정하고 있는데 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비꼬는 투였습니다. 형수님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월 500만 원 써도 빠듯해요. 병원비, 경조사비, 자식들 용돈에 명절 선물까지 하면 돈이 물처럼 나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 한 달 생활비 궁금하세요? 그럼 궁금하지. 저는 노트를 꺼내 간단히 계산해서 보여줬습니다. 월세 $1,100, 전기수도 인터넷 합쳐서 $200, 식비 $400, 차량 보험하고 기름값 $250, 기타 잡비 $150. 총 $2,100 정도예요. 그게 한국 돈으로 얼마야? 280만 원 정도. 뭐? 그게 말이 돼? 형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에서 매달 $2,000 들어오니까 401k에서는 거의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야, 미국이 그렇게 싸? 내가 알기론 미국이 물가 엄청 비싸다던데. 지역마다 다르죠. 텍사스는 싼 편이에요. 형수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네요. 의료비는 어떻게 하고요? 메디케어 있어요. 그게 뭔데요? 65세 넘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에요. 저는 거기에 보충보험 들어서 매달 $170 내는데 웬만한 병원비는 거의 안 나와요. 형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말이 돼? 진짜예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집 안팎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침실, 부엌을 차례로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투베드룸이에요. 넓죠? 가구도 다 있고. 와, 진짜 넓네. 단지 내 수영장이랑 헬스장도 무료예요. 창밖으로 수영장을 보여주자 형수님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게 다 무료라고요? 네, 월세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차를 보여줬습니다. 10년 된 도요타 캠리예요. 이 차 한 대로 장보고 병원 가고 다 해결돼요. 중고차구나. 여기선 중고차 타는 게 당연해요. 새 차 살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근처 대형마트로 가서 장을 보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닭 가슴살, 계란, 우유, 빵, 채소 등의 가격표를 일일이 찍어 보냈습니다. 닭 가슴살 1kg에 $4, 계란 한 판에 $3. 형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한국보다 싸잖아. 맞아요. 식료품은 한국보다 저렴한 게 많아요. 영상을 다 보내고 나니 형님 가족이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우가 내 생활이 그렇게 저렴한 건 알겠는데. 의료비가 문제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은 건강보험 덕분에 MRI도 10만 원이면 찍는데 미국은 응급실 한 번 가면 수백만 원 나온다며? 401k $30만 큰 병 한 번 걸리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사실 저도 은퇴 전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제도를 제대로 알고 나서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제가 청구서 보여드릴게요. 서재로 가서 최근 건강검진 받았을 때 병원비 청구서를 찾았습니다.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를 포함한 종합검진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 청구서를 비췄습니다. 원래 비용이 $1,200였는데 메디케어하고 보충보험 처리하고 나니까 제가 낸 돈이 $35예요. 뭐? $35? 네. 이게 메디케어 시스템이에요. 65세 넘으면 정부가 기본 의료보험 제공하고 개인이 보충보험만 들면 돼요. 형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오히려 어떤 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겠네. 다음 날 저는 옆집 미국인 노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 형님한테 보여드릴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Sure, what do you need? 은퇴 생활에 대해서요.
노인은 흔쾌히 승낙했고 저는 간단한 인터뷰 영상을 찍었습니다. How much did you save for retirement? About 35만 in my 401k. And your social security? I grammed about 2100 a month. Is that en 5g H? More than en 5g H. I've been retired for 5 years and still have most of my saving grams. 노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잔고가 달러 34만 7천이었습니다. I barely touched it. 그 영상을 형님에게 보냈습니다. 형님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동우가 저 사람 진짜야? 내 옆집 할아버지예요. 와, 진짜 안 쓰고 사네. 저도 그래요, 형님. 형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동우가 그럼 내 말이 다 맞았어. 미안하다. 내가 너무 한국 기준으로만 생각했나 봐. 괜찮아요. 근데 말이야. 네? 너무 심심하지 않냐? 한국은 친구들 만나고 등산 모임도 가고 동창회도 있고 그런데 거긴 그냥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형수님도 화면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국에선 매일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잡고 백화점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선 뭐 할 게 있어요? 그 질문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은퇴했을 때 무료함을 많이 느꼈고 한국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그리웠습니다. 그건 맞아요. 가끔 심심하긴 해요. 그럼 한국 들어와. 우리 동네 살면 내가 친구들한테 다 소개시켜 줄게. 등산도 같이 다니고. 형수님도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 다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선 혼자 사는 것 같아서 쓸쓸해 보여요. 옆에 있던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날 밤 형님 전화를 끊고 아내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형님 말도 일리 있어요. 무슨? 우리 여기서 돈 적게 쓰며 사는 건 좋은데 정말 이게 행복한 삶일까요? 저도 요즘 한국 친구들 생각 많이 나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쓸쓸했습니다. 잠이나 자요. 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제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1k에 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사업. 한국에서 전세 2억에 살면서 나머지 2억으로 버티다가 그러다 돈 떨어지면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되는 거 아닐까? 여기선 이 돈 손도 안 대고 연금만으로 살 수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형님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동우가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 형님. 우리가 직접 가서 내 생활을 봐야겠어. 비행기표 얼마야? 내가 살게. 아니에요, 형님. 제가 살게요. 오세요. 그래? 고맙다. 형수님이랑 같이 오세요. 그럼 다음 주에 갈게.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오신대요. 언제요? 다음 주. 그럼 방 청소해야겠네요. 응.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한테 제대로 보여드리면 돼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거. 그래야죠. 2주 후 공항에서 형님 부부를 픽업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형님은 조금 살이 찐 것 같았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형수님도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동우가. 형님 잘 오셨어요. 여기가 텍사스구나. 덥네. 지금이 제일 더울 때예요. 차에 짐을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형님이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도로가 넓네. 여기 차 많아요. 다들 큰 차 타는구나. 픽업 트럭 많죠. 집에 도착하자 형님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네. 월세 1100달러 내는 데가 이래?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 제 작은 타운하우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11월 말의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단풍나무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미국에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가을의 낙엽은 여전히 제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가을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쌀쌀하고 건조했는데 여기 애틀랜타의 가을은 좀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방금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3번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꽂는 일을 합니다. 급여를 받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책 냄새가 좋고 조용한 분위기가 좋고 가끔 도서관 사서가 건네는 인사가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애 씨. 오늘도 고마워요.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게 중요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 그러니까 40년도 더 된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같은 여고를 나왔습니다. 졸업 후에는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는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저는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명절 때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친구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몇 년 후에 저도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혼자가 되었습니다. 순애야. 영상통화를 받자마자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 보였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뭔가 지쳐 보였습니다. 피곤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반가웠습니다.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나 한국 돌아왔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친구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친구의 아들과 딸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아들네 근처로 이사했어.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친구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마치 의무를 다하러 간 것처럼 들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친구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보다 1살 어렸는데 지금은 저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3년 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딸이 애틀랜타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사바나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딸이 저를 걱정해서 미국으로 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낯선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막상 와보니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았습니다. 작은 타운하우스이긴 하지만 제 집이 있고 일주일에 3번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니어 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습니다. 작은 한인 교회에도 다닙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가끔 함께 식사도 합니다. 딸은 한 달에 1번 정도 저를 초대합니다.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도 초대를 해주고요. 너는 어떻게 지내? 딸은 잘 있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딸은 사바나에서 잘 지내. 차로 2시간 거리라서 한 달에 1번 정도 보는데 그게 딱 좋더라. 친구가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한 것처럼요. 겨우 한 달에 1번? 그것도 차로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친구의 눈빛에는 약간의 비난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딸과 그렇게 가까이 사는데 왜 자주 안 보느냐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게 딱 좋아. 너무 자주 보면 서로 부담스럽잖아. 딸도 자기 일이 있고 나도 내 일이 있고. 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지근함이 좋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 나는 매일 아들네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주 유치원 데려다주고 저녁 준비해주고.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화면 속 친구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둘째 임신해서 더 바빠. 큰애 봐주면서 밥도 해야 하고. 친구가 커피잔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커피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화면으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럼 아들이나 며느리가 고맙다고 용돈이라도 주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친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쓸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손주 봐주는 게 할머니 당연한 도리지. 그걸 돈 받고 해? 당연한 도리. 그 말이 묘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연한 도리라는 말 속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 거부할 수 없는 일.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거기서 뭐하고 사냐? 제가 도서관 봉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책을 정리한다고요. 수채화 수업 이야기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시니어 센터에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그림을 그린다고요. 교회 활동 이야기도 했습니다. 작은 한인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하고 가끔 교회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고요. 친구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가하긴. 그 말투에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럴 시간이 어딨어. 아들 내 일이 먼저지. 아들 내 일이 먼저. 그럼 친구의 일은 뭘까요? 친구의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표정이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통화를 끊고 나서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떨리는 손. 생기 없는 목소리. 당연한 도리라는 말 속에 숨겨진 체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1월 말에 애틀랜타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풍나무 잎들이 바람에 날려 제 작은 앞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빨간 잎, 노란 잎, 주황색 잎들이 마치 카페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낙엽을 쓸었습니다. 빗자루로 낙엽을 모으는 동안 친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오후 저는 시니어 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풍경화를 그리는 날이었습니다. 강사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을 풍경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색깔로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빨간색과 주황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을은 따뜻한 색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애, 당신은 참 따뜻한 색을 좋아하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게 좋아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부엌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설거지 좀 해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짧았습니다. 명령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친구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 목소리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혼날까봐 조심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 나중에 다시 할게. 친구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화면에 친구의 손목이 잠깐 비쳤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빨갛게 부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습진처럼 보였지만 유난히 심했습니다. 피부가 갈라져 있고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잠깐만, 손이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황급히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손이 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온갖 집안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설거지로 손이 트는 건 알지만 저렇게까지 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설거지를 해야 저렇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병원은 갔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핸드크림 바르면 나을 거야. 친구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이 꺼지기 전 친구의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손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빨갛게 부은 손목, 갈라진 피부.
친구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수감사절에 우리 집 올래요?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래, 갈게. 제가 대답하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위도 엄마 보고 싶대요. 손주들도 할머니 언제 오냐고 매일 물어봐요. 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는 참 편하시겠다. 친구분은 매일 손주 봐주신다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 카톡 프로필에 친구분이 댓글 다셨잖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딸하고 멀리 살아서 한가하겠다 이러시던데. 딸이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 사진 밑에 친구가 댓글을 달았더군요. 순애는 딸하고 멀리 살아서 한가하겠다. 나는 매일 손주 둘 봐주느라 정신없다. 한가하다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이 뭘까요? 부러움일까요? 아니면 원망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을 말한 걸까요? 저는 편한 삶을 사는 게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손주를 돌보지 않는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딸과 멀리 떨어져 사는 제가 냉정한 건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딸이 저를 미국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저도 친구처럼 손주를 돌보며 살았을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순애야, 나 오늘 혼자 있어. 아들네 가족이 제주도 여행 갔어. 나만 빼고.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가 울면서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가면 내가 봐줘야 하니까 귀찮대.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만 빼고 갔어. 명절도 아닌데 4박 5일이나 가면서. 친구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매일 애들 봐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데. 친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여행 한번 같이 못 가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모시고 가면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더라.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무 말 안 하고. 친구가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며느리 말만 듣고 고개 끄덕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가 매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데 가족 여행에는 빠진다니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용돈이라도 받니? 손주 봐주는 대가로? 친구가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무슨 용돈을 받아?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 봐주는 게 할머니 의무지. 그런 소리 하면 아들이 엄마가 우리 싫으면 가시면 되죠라고 해. 가시면 되죠. 그 말이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친구가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친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애야, 솔직히 너 부러워.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딸이 엄마를 초대하잖아. 나는 그냥 무료 가정부야. 무료 가정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주 보는 것도 좋은데 인간 대접을 받고 싶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친구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가 한국에 돌아간 게 3개월 전인데 벌써 이렇게 망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개월. 겨우 3개월 만에 친구는 생기를 잃고 눈빛을 잃고 자신을 잃었습니다. 너는 좋겠다. 미국은 노인도 인간 취급하잖아. 그 말 속에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 취급. 친구는 지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 와서 나랑 같이 살까? 아니, 미국으로 와. 여기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 시니어 아파트도 있고 복지 혜택도 좋고. 친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가. 친구의 목소리가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연금으로 우리 애들 학원비 보태야 하는데 어딜 가냐고 해.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연금이 월 230만 원인데 그걸 아들이 관리해. 나한텐 한 달에 30만 원만 줘. 연금을 아들이 관리한다고요? 한 달에 30만 원만 준다고요? 230만 원 중에서 30만 원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걸로 뭘 하니? 30만 원으로 뭘 하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교통비, 휴대폰 요금, 가끔 친구 만나면 커피가. 그거면 충분하대. 충분하다고요? 자기 돈인데. 자기가 평생 일해서 받는 연금인데. 친구가 또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손주 학원비, 아들 차 할부금, 며느리 화장품 값으로 쓴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소용돌이치며 날아갔습니다. 어떤 잎은 천천히 떨어지고 어떤 잎은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낙엽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저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구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들이 묵음 육아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엄마를 미국으로 모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한국에 두고 왔으면 나도 저렇게 됐을까?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그래요. 효도는 자식이 하는 건데 왜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를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주변에서 그런 할머니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할머니들.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가 몸을 잘 안 챙겨서 그렇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건 과로 때문인데 자식들은 나이 탓을 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득해 보려고요. 너 정말 괜찮아? 너무 힘들면 나한테 와. 내가 도울게.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너는 미국 사니까 모르는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할머니가 손주 안 봐주면 폐륜이래.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 자기만 편하려고 아들 내 고생시킨다고.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 되기 싫어. 폐륜. 이상한 사람. 그런 말들이 친구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손주 유치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둘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명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사진에 없었습니다. 사진 밑에 짧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내가 유모차 지키고 있었어. 사진 찍자고 했더니 며느리가 핵가족 사진만 찍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 핵가족 사진. 그럼 친구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매일 손주를 돌보는데 가족 사진에도 끼지 못한다니요. 그 문자를 보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에도 끼지 못하다니. 매일 손주 돌보면서도 가족 사진에도 끼지 못하다니.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 며느리의 환한 미소, 손주들의 밝은 표정. 그 사진 어디에도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럼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힘들다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제가 조언했습니다. 친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말했어. 친구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이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애는 누가 봐요? 엄마는 할 일도 없잖아요 라고 해. 할 일도 없다. 친구가 할 일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내가 할 일 없는 사람 취급당했어. 친구의 문자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미국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사바나에 있는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이 차로 2시간을 달려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 터키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딸네 집에 도착하자 사위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제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모시러 갈 걸 그랬어요. 손주들이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7살 손녀와 5살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에 닿았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터키 제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큰 터키가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황금빛 껍질이 윤이 났습니다. 크랜베리 소스, 으깬 감자, 그린빈 캐서롤, 스터핑 그레이비 소스. 딸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사위가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제 양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칠면조 그림 그렸어. 손녀가 자랑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할머니한테 보여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위가 터키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고기를 부드럽게 자르고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딸이 제 접시에 음식을 담아 주었습니다. 엄마, 터키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식사 중에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내년에 집 크게 이사 가려고요. 사위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님 방도 따로 마련할게요. 가끔 오셔서 머무르실 수 있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집이 편해. 너희 집 가까이 갈 생각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엄마랑 가까이 살면 제가 엄마한테 의지하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이렇게 거리 두고 지내니까 서로 더 편하고 좋아요. 딸의 말이 솔직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 가까이 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나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기세척기 돌릴 거예요. 가서 쉬세요. 손주들이 제 손을 잡고 놀이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방 바닥에 레고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레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집이에요. 아이가 만든 작은 레고 집을 제게 주었습니다. 고마워, 예쁘다.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구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감사하는 것. 저는 손주를 돌봐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딸도 저를 모셔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녁에 딸과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국 와줘서 고마워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계셨으면 저도 엄마한테 손주 봐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딸이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미국 문화 보니까 노인도 자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셔야 해요. 제 인생을 위해 희생하시면 안 돼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터키를 준비했는지, 사위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손주들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친구가 처음에는 좋겠다라며 부러워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야, 나 사실 도망치고 싶어.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연금 통장 아들이 관리한다고 했잖아. 친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사실 아들이 내 명의로 대출도 받았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학원비, 아들 차 할부금 다 내 신용으로 대출받아서 갚고 있대. 친구가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연락 와서 알았어. 빚이 3천만 원이나 돼.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범죄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친구가 울었습니다. 못해. 아들인데 어떻게 신고해. 친구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나 갈 곳도 없어. 내 집은 전세 끼고 아들이 사는 거라서 내 명의도 아니야. 나는 빌라 월세방에서 혼자 살아. 집도 없다니요. 친구는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아들에게 주고 이제 월세방에서 산다니요. 월세는 누가 내? 제가 물었습니다. 내 연금에서 나가.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받는 거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미국 와. 내가 도울게. 제가 말했습니다.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권이 없어. 여권이 없다니요? 아들이 엄마가 치매 걸릴까봐 보관한다며 가져갔어. 사실 내가 도망갈까봐 그런 거지. 저는 이 상황이 심각한 학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착취, 여권 압수, 거주지 통제.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애틀랜타에 있는 한인 인권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과 연결되었고 상담원이 변호사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노인학대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1577-1389로 전화하면 됩니다. 경제적 착취도 명백한 학대입니다. 여권 압수도 불법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대신 신고해 줄까?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안 돼. 아들인데 어떡해. 하지만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편함에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봉투를 꺼내든 순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30해를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뉴저지 패터슨 외곽 낡은 아파트 1베드룸에서 아내와 둘이 사는 이 공간이 비좁긴 해도 앞으로는 매달 연금이 들어올 테니 조금은 여유로워질 거라 믿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월 $2000. 아내에게 종이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살겠어. 매달 200만 원 넘게 들어온다니까. 아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식품 공장에서 포장 라인 관리자로 일하며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공장 기계 소리에 기먹을 일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입금액은 $1650였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분명 통지서엔 $2000라고 적혀 있었는데 말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연결된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연방세 $180, 메디케어 파트비 보험료 $170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받는 건 $1650란 말입니까? Yes, THATS your net amount. 전화를 끊고 주방 식탁에 앉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렌트비 $1200를 내고 나면 $450. 전기세 $80, 가스비 $60, 인터넷 $50, 핸드폰 요금 $60. $250가 나갔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200. 한 달 식비와 약값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해를 일했는데 고작 이것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온 게 1995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9. 한국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하다가 외상값을 못 받아 빚더미에 앉았고 처남이 미국 가면 돈 번다고 해서 온 가족이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공항 밖 차가운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영어는 한마디도 못했고 가진 돈은 $3000뿐이었습니다. 처남 집 지하방에서 한 달을 얹혀 살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한인 식품 공장에서 시급 $7로 시작했습니다. 포장 라인에 서서 하루 10시간씩 상자를 나르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공장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만 있으면 일한 만큼 나중에 연금 나와. 미국은 그런 나라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매주 페이첵을 받을 때마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김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박형 401K해. 나는 월급의 10% 넣고 있어. 그게 뭔데? 은퇴저축이야. 회사에서 매칭도 해줘. 넣은 만큼 회사가 반을 더 넣어준다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할게. 두 아들 학비를 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큰애는 고등학교, 작은애는 중학교. SAT 학원비, 대학 지원비, 온갖 비용이 쏟아졌습니다.
401K에 돈 넣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쯤 회사에서 401K 안내서를 나눠줬습니다. 영어로 빼곡히 쓰인 서류를 받아들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읽으려 했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지만 아내도 몰랐습니다. 너무 복잡해. 나중에 누가 한국말로 설명해주면 그때 하지 뭐. 서류를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5년 전 회사가 매칭 펀드를 50%까지 해준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김 씨가 또 말했습니다. 박형, 지금이라도 해. 50대에 시작하면 늦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이제 와서 뭐가 되겠어. 난 이미 60 가까운데. 그렇게 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작년에 은퇴해서 플로리다에 콘도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골프 치며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뉴저지 낡은 아파트에서 $200를 쥐고 한 달을 어떻게 버틸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관절염이에요. 물리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메디케어가 일부만 커버했습니다. 청구서를 받아보니 제가 내야 할 금액이 $850였습니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관절염 약은 한 달치가 $120. 한국에서는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가 여기선 $45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을 해야겠소. 당신 무릎도 안 좋은데 누가 뽑아주겠어요? 67살인데.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나이부터 물었고 60 넘었다고 하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나섰습니다. 내가 일 좀 해볼게요. 당신도 64인데 무슨 일을 한다고. 한인마트에서 계산원 뽑는다고 하던데. 가봐야죠.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는 다음날 한인마트에 가서 파트타임 계산원으로 고용됐습니다. 시급 $15, 주 4일 하루 6시간씩. 한 달에 $1,440를 벌었는데 여기서도 세금을 떼니 실수령액은 $1,200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한 첫날 저는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고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오래 서 있어서 그래. 저녁을 먹고 나니 아내는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담요를 덮어주며 아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거칠어진 손, 부어오른 발목. 64살 여자가 하루 6시간씩 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준비했더라면, 401K에 조금이라도 넣었더라면, 영어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아내가 저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석 달쯤 지났을 때 건물주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렌트를 $1,200에서 $1,400로 올린다는 통지였습니다. 뉴저지 평균 렌트비가 $1,600 이상인 걸 생각하면 양심적인 인상이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한인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중년 여자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1,000 이하? 룸렌트 말고는 없어요. 룸렌트요? 방 하나만 빌리는 거요. 화장실이랑 주방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쓰고 60 넘은 부부가 남의 집 방 한 칸에 얹혀 살 수는 없었습니다. 더 싼 동네는 없나요? 있긴 한데 치안이 안 좋아요. 밤에 돌아다니기 위험하고. 부동산을 나오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돌아간다. 어디로? 한국에는 집도 없었고 건강보험 자격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20년 넘게 한국에 세금을 안 냈으니 국민연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아들은 캘리포니아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작은 아들은 텍사스에서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명절 때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생활은 괜찮으세요? 돈 좀 보내드릴까요? 아니다. 우리 괜찮아.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안한 $500가 절실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몇 개, 라면 3개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한인 커뮤니티 센터 앞을 지나다가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시니어 복지 프로그램 설명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참석했습니다. 좁은 강당에 60명쯤 되는 한인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셜 워커인 KT가 앞에 섰습니다. 한국계 2세로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푸드 스탬프 신청하신 분 계세요?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SNAP라고도 하는데 식료품 살 때 쓸 수 있는 카드 받는 거예요. 렌트 보조 프로그램도 있고요. 섹션 8이라고 렌트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줘요. 메디케이드 자격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설명회가 끝난 후 KT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저는 30년 일했는데 푸드 스탬프 같은 거 받아야 하나요? KT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일하신 거랑 별개예요. 지금 소득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 받겠어. 왜요? 자존심 상해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당신이 30년 동안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잖아요. 당당히 받아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이틀 후 다시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영어 서류가 복잡했지만 KT가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도와줬습니다. 2주 후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푸드 스탬프 월 $290. 렌트 보조는 대기자가 2,000명 넘는다고 했습니다.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푸드 스탬프 덕분에 식료품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한인 마트에서 시니어 할인 10%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KT가 무료 한인 클리닉 정보도 알려줬습니다. 약값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은퇴한 지 7달쯤 됐을 때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2시간씩 미국인 어르신들에게 한국어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돈은 안 됐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수업 후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점심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한 끼 해결이었습니다. 거기서 같은 처지의 한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72살로 혼자 사셨습니다. 나도 소셜연금 $1,800로 혼자 살아. 푸드 스탬프 $200 받고 메디케이드로 병원비 걱정 없고 시니어 아파트에서 렌트 $600만 내. 혼자라 외롭긴 해도 돈 걱정은 덜해. 시니어 아파트요? 응. 62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 렌트비도 싸고 관리도 잘 돼 있어.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시니어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대기자 명단이 길었고 뉴저지 시니어 아파트는 거의 다 풀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10달쯤 됐을 때 건물주가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렌트를 $1,600로 올린다는 통지였습니다. 내년부터는 $1,800로 올릴 계획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주에 아내가 일하던 한인 마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경영난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파트타임 수입 $1,200가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64이라는 나이에 영어도 서툰 상황에서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간신히 구한 곳은 한인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시급은 $13로 더 낮았고 일은 더 고됐습니다. 하루 5시간 주 4일로 월 수입이 $1,040로 줄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 소셜연금 $1,650, 아내 수입 $1,040, 푸드 스탬프 $290, 총 $2,980. 여기서 렌트 $1,600, 공과금 $250, 메디케어 추가 보험 $180, 핸드폰 $80를 내고 나면 $870만 남았습니다. 약값과 기타 생필품을 사면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아내가 일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을 때 옷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손이 갈라져 있었고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64살 여자가 기름때 묻은 접시를 씻으며 하루 5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30년을 일했나.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있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인신문에서 영모기지 세미나 광고를 봤습니다.
참석했지만 렌트 살이인 우리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부동산 있으세요? 20년 전에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경기도 땅이 있긴 한데 올해 방치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한국 부동산 시세 알아보세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와 한국에 있는 조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조카가 일주일 후 다시 전화했습니다. 삼촌, 그 땅 주변이 요즘 개발되고 있어요. 시세가 2억 정도 돼요. 2억? 네. 팔 생각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내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갈 일도 없었고 자식들도 미국 사람이 됐으니 한국 땅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카에게 부탁했습니다. 석 달 후 땅이 2억 1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환율 계산하면 약 15만 7천 달러였습니다. 이 돈으로 뉴저지 외곽의 시니어 타운하우스에 있는 작은 콘도를 샀습니다. 14만 달러짜리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우리 것이었습니다. 월 HOA 관리비는 320달러. 렌트비 1,600달러에 비하면 절반 이하였습니다. 남은 1만 7천 달러는 비상금으로 저축했습니다. 이사한 날 콘도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집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콘도로 이사한 지 2달 후 HOA 관리비 320달러 외에 재산세 연 3,600달러, 주택보험 연 1,200달러가 추가로 나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월로 계산하면 재산세 300달러, 보험 100달러였습니다. 렌트비보다는 싸지만 생각보다 부담이 컸습니다. 콘도는 30년 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석 달 만에 온수기가 고장났습니다. 교체 비용 1,200달러. 보일러 수리 800달러.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비상금 1만 7천 달러가 1년도 안 돼 1만 2천 달러로 줄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했지만 그만두면 수입이 끊기니 진통제를 먹어가며 계속 일했습니다. 제 무릎 관절염도 악화됐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어졌지만 병원비가 부담되어 참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래요? 식기를 떨어뜨려 깨뜨렸어요. 식당 주인이 급여에서 200달러 깎는데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나이 들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저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 이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메디케이드 신청해 봤어요? 콘도를 샀으니 자산이 있어서 안 될 거예요. 뉴저지는 주 거주지는 자산으로 안 쳐요. 소득만 봐요. 신청해 봐요. KT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부부 합산 소득이 메디케이드 기준선 근처라 신청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했습니다. 6주 만에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메디케이드 승인. 병원에 갔습니다. 밀렸던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메디케이드가 다 커버했습니다. 아내도 허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가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렌트 보조 대기자 명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렌트만 해당되고 자가 소유는 해당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럼 콘도를 팔고 다시 렌트를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2년 후면 70이 넘는데 그때 다시 이사할 체력이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대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일 그만둬. 내가 뭐라도 더 해보겠어. 한인마트 야간 재고 정리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주 3일 일 4시간 시급 16달러였습니다. 야간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쯤 됐을 때 몸은 힘들었지만 아내가 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 768달러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총 수입은 제 소셜연금 1,650달러, 야간 일 768달러, 푸드 스탬프 290달러로 2,708달러였습니다. 지출은 HOA 320달러, 재산세 300달러, 보험 100달러, 공과금 200달러, 핸드폰 80달러로 1,000달러였습니다. 남은 1,708달러로 생활하니 이전보다 여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무릎 수술 후유증으로 야간 작업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재고 상자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2주간 쉬어야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수입 384달러가 사라졌고 카이로프랙터 치료비 300달러가 추가로 나갔습니다.
이른까지 이렇게 일할 수는 없어. 한인 재정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내 소셜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62세부터 조기 수령 가능하지만 감액돼요. 67세에 받으면 풀액이고요. 아내는 64이었습니다. 3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 그런데 배우자 혜택은 알고 계세요? 그게 뭔데요? 아내 명의로 남편 소셜연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내 자체 소셜연금이 적을 경우에요. 계산해 보니 제 소셜연금 $2,000의 50%인 $1,000를 아내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했습니다. 2달 후 승인됐습니다. 아내 명의로 월 $950가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후 $820였습니다. 야간 일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주 2회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이어갔습니다. 무료 점심도 계속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3년째 시니어 타운하우스 콘도에서 나름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월 수입은 제 소셜연금 $1,650, 아내 배우자 혜택 $820, 푸드 스탬프 $290로 $2,760였습니다. 월 지출은 고정비 $1,000, 생활비 $1,200로 $2,200였습니다. 월 $560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메디케이드 덕분에 의료비 걱정이 없었고 푸드 스탬프로 식료품비를 해결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 3회 무료 점심을 먹으며 한인 어르신들과 어울렸습니다. 한국어 수업 자원봉사를 이어가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동안 힘드셨죠? 뭐 이제는 괜찮아. 내가 걱정할 것 없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일해서 이게 전부구나. 아들이 돌아간 후 아내와 함께 커뮤니티 정원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나이 들어도 존중받잖아요. 한국 같으면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을 거예요. 그건 그래. 여긴 나이 들어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은 있으니까. 다만 그걸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인신문에 기고문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30년 일했지만 은퇴 준비는 0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후배 이민자들에게였습니다. 기고문에 제 실수를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401K는 무조건 하세요. 회사 매칭 있으면 공짜 돈입니다. 소셜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배우자 혜택,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같은 제도들 미리 공부하세요. 영어 못해도 한인 소셜워커 찾아가면 도와줍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 받는 것보다 당당히 받는 게 현명합니다. 30년 세금 낸 권리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미국은 준비된 자에게는 천국이지만 무지한 자에게는 생존의 땅입니다. 저는 후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전자가 되시길. 기고문을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